기업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굳이 그런 버블이 꼭 껴야 되나? 버블은 일반 산업에서 우리가 생기지만 나중에 이 버블을 꺼주는 것은 뭔가 하면 기술이 이 버블을 잠재우는 거거든요. 100% 우리 성공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작할 때 100% 성공하면 투자를 다 하겠지만 그런 게 과연 좋은 투자일까요? 보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벤처 시장은 가능성에 우리가 배팅을 하기 때문에 버블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한 10% 20%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노력을 각자가 하다 보면 이 모험 자본 시장이 굉장히 저는 건전한 것도 있을 거고, 저는 벤처 투자는 이건 단순한 직업의 예고 운동이에요. 나라 살리는 운동이에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 투자 시장에 투신하고 있는 장원준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은행 지주 같은 모회사를 기반으로 성장한 VC들이 대형 VC로서의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2012년에 창업하고 5년 만인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시고 당시에 가장 VC들이 이직하고 싶어하는 하우스라는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AI, 컬리, 브랜디, 무신사, ABL 바이오, 몰로코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회사들을 발굴한 걸로 되게 이제 유명한데요. 네, 현재 1조 원이 넘는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 회사 중 유일하게 2010년대에 세워진 DSC 인베스트먼트의 윤건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SC가 성장해가면서 이제 옐로우 모바일 을 처음에 발굴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스타트업 씬에서는 되게 금기시된 이름이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너무 과도한 성토 때문에 배울 점조차도 좀 찾기 어려운 많이 소비된 어떤 소재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DSC가 최초의 그런 회사를 발굴하기도 했고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표님 속에서 그 키워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대표님한테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금기시 한다고 말씀드려 주셨는데 금기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벤처 역사에서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손해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레슨이 있었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벤처 역사에 굉장히 알토란 같은 회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옐로모바일 이상혁 대표를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참 이 이상혁 대표의 강점은 뭔가 하면 기업을 만났을 때 M&A 승낙을 받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 수십 개의 기업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인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M&A라는 것이 두 집이 한 집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쉽게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비전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M&A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회사의 외형을 키우는 건데 저는 외형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좀 잘 정리되고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 소홀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했던 게 옐로모바일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투자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 또 회사를 크게 포장을 하고 너무 공중에 떠다니게 만들어주는 투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투자자는 결국은 좀 보수적이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길게 보면 좋은 투자자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답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오히려 궁금한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옐로우 모바일의 첫 IR을 하셨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로 돌아가시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투자했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뭘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의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기업이 성장해 가잖아요. 벤처 투자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유하게 돼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벤처 기업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너무 많아. 그럼 모든 투자자들한테 보면 협의사항, 동의사항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그 프로세스, 협의사항, 동의사항을 다 하고 의사결정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너가 회사 내 잘 해왔지 않냐. 성장돼갖고 나한테 그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레슨으로 보면. 음. 내가 회사를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의 제동을 걸고 내가 뭔가 이걸 할 때 저 투자자는 또 이걸 반대하지 않을까, 쟤 쓸 때 그러면 귀찮아,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는 바른 길로 간다고 봅니다. 이런 제동 자체가 없으면 그냥 너무 1인 생각에 의해서 회사가
발동이 걸리게 되면 물론 빠르게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가게 되면 진짜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처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그런 걸 좀 달고 가더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 실용적인 레슨이네요. 예. 그러면 이사회를 꾸릴 수도 있겠네요. 더 견제책이 확실한 이사회를 꾸리는 게 결정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뭐 이사 중심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회사를 위해서 토론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벤처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를 못 했었을 때도 흔히 말해 이제 현타라고 하죠. 회한이 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 상장 후 첫 1년 안에 상장 당시의 가격을 방어하지 못한 확률이 한 7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업들이 상장이라는 되게 큰 어떤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계속 성장 기업으로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벤처 투자 자금을 되게 잘 쓴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든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죠. 저는 이제 VC라는 것이 뭐냐면 버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용어를 건전한 버블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99년도,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이 있었는데, 사실 인터넷 버블을 통해서 네이버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버블은 카카오라는 기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버블이 있었고, 지금은 저는 AI 버블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되는데, 저는 버블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한두 개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죽는데, 벤처 투자라는 것은 그 한두 개의 기업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한두 개의 우리 업종 자체가 버블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저는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계가 살아남았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 기업을 잘 밸류업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내가 한계가 1.5개가 될 것이고 또 더하면 2개가 된다.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으니까 1이 갑자기 4, 5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 한 10%, 20%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노력을 각자가 하다 보면 이 모험 자본 시장이 굉장히 저는 건전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벤처 투자는 이거는 단순한 직업의 예국 운동이에요. 나라 살리는 운동이에요. 아, 네. 예. 왜냐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더 고민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하고 그래 밸류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단축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스타트업 씬에서 몰입한 저희 같은 관점에서는 아 그래 이러니까 버블이 필요하지 납득이 돼 있는 레이어이긴 한데 실제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기업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굳이 그런 버블이 꼭 껴야 되나? 되게 담백하게 성장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그래 될 수 없는 게 돈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버블 없이 정상적으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능성을 보고 우리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을. 그런데 이게 버블은 일반 산업에서 우리가 생기지만 나중에 이 버블을 꺼주는 거는 뭔가 하면 기술이 이 버블을 잠재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버블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버블을 통해서는 뭔가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버블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100%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100% 우리 성공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작할 때 100% 성공하면 투자를 다 하겠지만 그런 게 과연 좋은 투자일까요? 보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버블은 이런 벤처 시장은 가능성에 우리가 배팅을 하기 때문에 버블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버블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심이 모이는 곳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제가 투자하지 않거나 뭐 VC들이 다 결정해서 여긴 투자 안 하겠다 해봤자 그 기대심리로 어딘가에는 투자가 될 거다.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 본인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되게 명확한 그 동기부여에 의해서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투자 안 하고 네이버를 키우는데 베팅을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거는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 가져가거나 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버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누구도 네이버에 투자를 안 했겠죠. 그럼 네이버 없어질 거고 네이버가 삼성 SDS에서 그냥 사내 벤처로 있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버블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또 그게 또 코스닥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또 성장했으니까 큰 좋은 기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VC 업계에서는 결국 LP라는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라든지 10년 뒤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을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그 DSC 인베스트먼트를 키워오시거나 운영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관점은 차별화하자, 새로운 시도를 하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소를 되게 안고 있는 결정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고객들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어떤 철학을 갖고 좀 대하셨던지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꽤 오랫동안 우리 회사의 IR 자료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그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졌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같이 던졌는데 저는 그게 LP들한테 굉장히 사실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 LP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다수의 LP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뭔가 좀 차별화됐다. 자료 자체가. 뭐 그런 이야기 저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우리 회사 심사위원들도 뭐 그런 걸 통해서 항상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던 것이 저는 좋은 시도였고 우리 회사 성장에 큰 기여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별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펀드를 만들 때도 이 펀드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항상 이야기했어요.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펀드가 지금 우리나라 벤처 산업에서 왜 필요한지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이 돈을 주면 내가 좋은 투자에서 얼마 엑시트가 얼마를 IR을 내겠다. 는 것이 사실 우리가 IR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분야에 투자할 그림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몇 프로 하겠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또 수익률을 얼마 내겠다는 자체도 사실 뭐 잘 모르겠거든요. 얼마나 할지. 저는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기업을 육성하고 이 펀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를 하여서 내가 뭐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한국 사회에 어떤 기회를 하겠다. 이런 쪽 중심으로 사실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좀 주식 투자하면은 정말 좀 더 대기업들에 저희가 이제 자금을 묻어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형성됐었는데 이제 제일 요새 핫한 기업은 엔비디아고 그 전에는 또 테슬라였고 이렇게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한 기업들이 요새는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투자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벤처 투자 씬에서 굉장히 좀 오래 활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협회장까지도 하고 계신데 그 관점에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벤처 투자는 또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벤처 투자는 주식 투자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요. 주식 투자는 내가 오늘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을 잘못했으면 그 다음날 팔면은 뭐 약간의 손실을 보고 제가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벤처 투자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게 벤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가 일반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리스크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벤처 투자를 진짜 좋은 투자를 내가 체리피킹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저희같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벤처 투자를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씩 골라서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권하지 않고요. 벤처 투자는 철저히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두 가지 포트폴리오인데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올해, 내년,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을 한 3년 정도 시간을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뭔가 하면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바이오 좋다고 해가지고 바이오 투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내년에 올 만한 그런 좋은 산업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벤처 투자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펀드하고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벤처 투자는 투자한 이후에 사후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개인이 해놓으면은 회사로부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참여 못해서 또 손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상장한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개인분들이 다 투자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스타트업을 볼 때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더 본질적이고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상장회사는 CEO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 투자는 그 산업에 대한 전망도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핵심 경영진들의 마인드, 능력을 이제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CEO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저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들 투자한 심사역들을 인터뷰한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유니콘 기업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상상해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이게 진짜 되기만 되면 엄청난 시장이 있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그런 업종이 대체로 좋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벤처 기업의 CEO와 벤처 투자자가 굉장히 오래 만나왔다는 게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만에 투자해가지고 좋은 기업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거의 대부분들은 투자자하고 벤처 기업 CEO하고 짧게는 1년 그 이상 서로 만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도 저 투자자가 투자 받고 난 이후에 나하고 함께 우리 회사를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동반자일까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그런 투자자하고 투자 기업이 성공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투자한 이후에 이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받는 것이 이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니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같은 투자자한테 지속적으로 팔로잉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벤처 기업의 투자자한테 좋은 정보, 회사에 아주 깊이 있는 시시콜콜한 정보조차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투자자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기업이 저는 크게 성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해서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셨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한 기업의 창업자로서 상장까지 하신 지도 꽤 되셨고 이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갖고 계신 식견이라든지 관점이 있으신가요? 기업의 성장 과정에 있으면 또 하나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저는 사람 관리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벤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의외로 CEO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회사 자금도 모이고 매출도 모이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미리 왔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약간 알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거 많고 어차피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얼마나 잘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VC들이 또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잘 갖춰진 CEO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10년 사이클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창업에 임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를 창업하신 지도 13년 되셨고 성장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제가 회사 만들 때 만든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아주 지금 보면 너무 조잡한 사업 계획서인데 거기에 제가 10년 동안 내가 이룬 목표가 AUM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AUM 한 2천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1조 3천억이니까 제 목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기회가 있었냐 하면 지금 좋은 심사역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조인한 게 저는 제일 큰 거였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결국 벤처 투자라는 것은 두 가지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초기 기업을 볼 수 있는 역량, 두 번째는 기술을 잘 볼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자회사 엑셀러레이트를 만든 것이 또 거기에 또 좋은 대표를 뽑아서 기술 기업들을 우리가 초기 기업에 미리 발굴해 투자해놨던 것이 DSC에 또 팔로잉 투자 연결되어 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굉장히 우리 회사를 차별화되고 빨리 성장시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지금 되게 크게 돌아오신 건데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지금 뭘 생각했나 하면 회사 이름도 슈미트라 정했잖아요. 슈미트가 뭔가 하면 그 구글의 회장이 슈미트, 뭐 젊은 창업자 2명을 도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도 훌륭한 창업자들 많은데 좀 노련한 사람이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창업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는 회사가 슈미트였습니다. 그래서 슈미트를 만들어 놓고 제 기억에 한 20명 정도의 파트타임으로 벤처 기업을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제가 초빙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사업도 아니고 계속 그냥 나가는 비용만 나가는 그런 구조로서는 이 지속 가능한 회사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도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돈을 벌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것이 지금에 가지고 온 거죠. 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하시기 전에 제가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시고 LG 종합기술원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다가 1999년 한국기술투자에서 벤처 투자 업계에 입문하셨고 그 이후에 LB 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2012년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창립하신 걸로 나오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무슨 큰 동기라든가 어떤 사명감이나 있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이 많던데 사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창업을 하면 왠지 참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해보라고 주변에서 꽤 많이 저한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의 DNA가 있는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해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용기를 좀 내보게 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용기를 뭐 쉽게 냈죠. 또 제 집사람도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창업한다면 뭐 걱정됐을 건데 뭐 그런 걱정 없이 뭐 흔쾌히 같이 동행해줘서 쉽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변 분들의 어떤 용기와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결심한 거랑 실제로 그럼 그 창업을 이렇게 해나가야겠는 거랑 되게 다를 것 같았는데 그 창업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우리 회사 이름을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회사 이름에 녹였다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에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 가야 되는구나.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요일 날 오후 한 5시부터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내일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드는 회사는 월요일 아침이 일요일 저녁이 행복한 회사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 힘들고 피곤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면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당시는 순진한 생각이었지도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사람을 자르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직장과 동료들이 만드는 회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드림, 그래서 D가 그게 됐고요. 쉘트가 집보다 직장이 더 편하고 더 가고 싶은 곳, 만들고 싶은 게 쉘트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저는 자본이 따뜻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립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많은 분들이 투자자를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도움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알게 되는 사람, 주고받는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주변에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 대표님처럼 실제로 창업까지 해봐라
어떤 지지를 받거나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어떤 게 조금 더 달랐고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들으셨던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좋은 수익을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걸 우리가 좋은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력 있는 투자자와 운 좋은 투자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은 운 좋은 투자자를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데 운이 좋은 투자자가 자기가 실력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운 좋은 투자자와 실력 있는 투자 차별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시장이 좋아가지고 확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내가 IRR이 얼마다 내가 뭘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나중에 한 5년 10년이 지나서 내가 투자해놓고 회수를 한 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 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회수가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진짜 좋은 투자냐? 운 좋은 투자냐? 나는 운 좋은 투자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좀 더 존경받는 시장이 되려면 운 좋은 투자자보다는 실력 있는 투자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할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런 고민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투자한 기업에 내가 크지 않은 능력을 그 투자한 기업에 제공하고 그 기업을 밸류하는데 노력할까. 큰 기여는 못했지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네 창업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저한테 권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 좋은 투자자, 실력 좋은 투자자도 최근에 하신 생각이고 장이 되게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면서 이런 게 막 더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표님이 투자사를 차리실 그 당시에는 막 그런 문제의식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 또 그런 문제의식을 막 갖고 생각들을 막 개발하시거나 더 깊게 행동으로 옮기시거나 했던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원래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가 저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략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LG전자의 도움이 사실 굉장히 크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 여전히 한데요. 제가 LG전자 기획하면서 맥켄지랑 컨설팅을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수행했는데 그때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좋은 스킬을 배웠다는 게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왜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답을 스스로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약간 전략적인 마인드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슈미트에 이제 이직하게 된 이유도 결국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이제 영향과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곳이 또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 생태계, 그러니까 벤처 투자자로서 일하는 어떤 집단 중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알려진 곳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저한테도 되게 베네핏이었고 DSC가 만들어 온 평판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HR 철학 혹은 이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회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투자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기업 부적응자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 심사위원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사위원은 대기업에서 적응하기 되게 힘든 사람들이 왔고 그게 모인 집단이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인드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업은 건태관리 하잖아요. 아침에 9시 출근해 6시 퇴근하는 거. 우리 VC 심사역을 그렇게 건태관리하면 누가 붙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오직 그거죠. 이제 숫자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VC 심사역은 공통적인 게 자기 나름의 고집이라든가 자기 나름의 안목이 누구보다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은 심사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기 좋지 않게 보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장원준 심사역처럼. 근데 그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VC라는 것이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런 마인드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심사가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의 좋아 보이는 투자 기업을 가지고 와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그냥 근거 없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대 논리를 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로 해서 디펜스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심사위원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일하기 괜찮은 직장 중에 하나로 성장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창업하시기 전에 VC 업계에 계시면서 느꼈던 지점들을 창업하시고 되게 반영하신 걸까요? 아니면 창업하시고 더 이렇게 키워오신 생각들이세요? 저는 이 말도 믿는데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굉장히 믿거든요. 제가 아마 그냥 심사역으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보다 덜 했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님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DSC에서 투자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하우스에서 투자를 하시다가 오신 케이스보다는 이 업계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같이 가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투자도 안 해봤고 그 전까지는 본인의 어떤 그런 차별적이거나 그런 고집 있는 모습이 되게 드러나기 힘든 환경에서 커리어를 해오신 분들을 채용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견하시거나 채용하실 때 좀 기준으로 삼고 계세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는 안목이 중요한데 그거는 대기업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마 VC 심사역보다 훨씬 더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VC 심사역도 나름의 투자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밸류에이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거는 한 1년 정도 저와 같이 일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일해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는 없겠지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은 1년 일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그런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더 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세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텐데 그런 데서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기술의 변화가 또 빠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사역들이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위해서 시간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심사역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투자는 성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투자자가 소액의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모르고 좋은 성과를 내는 심사역이 저는 제일 무서운 심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투자에 몇 번의 실패를 거친 심사역이 좋은 심사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실패라는 것을 그냥 실패로 덮어두면 절대로 좋은 심사역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실패한 것을 힘들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왜 실패했는지 내가 거기에 어떤 미숙함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쓴 심사 리포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본 심사역이 좋은 심사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회사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투자한 이후에 좀 어려웠던 회사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고 또 다른 심사역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심사역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신입 심사역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투자 손실이 나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심사역들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돌아온다면 그 투자는 결코 아까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소개사에 2012년에 만들어져서 2016년에 상장을 한 창업투자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되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망주의 포지션을 뺏었었던 회사였다고 느껴지고 그 기세를 살려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펀드 규모도 키우고 대형사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느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실제로 어떤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DSC가 좀 더 차별화됐는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떤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그 회사보다 AUM을 더 키우고 수익을 더 내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어떻게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을 해볼까 하는 건 차별화 포인트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설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모험류 투자도 좀 많이 했었고 어떤 투자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옐로 모바일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 발굴해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보이시업계 최초로 슈미트라는 엑셀러레이터도 만들었고 뭐 지금은 또 ERP라는 회사 또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도 남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상장하는 시도가 또 됐고 그 이후로 사실 많은 VC들이 우리가 첫 시도한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큰 회사,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된 회사를 만드는 거가 더 제 관심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 심사역으로서 일하고 잡을 구하러 다녔을 때 차별화가 되는 건 이해되는데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낸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DSC 인베스트먼트가 꽤 투자받고 싶은 VC 하우스로 이렇게 손에 꼽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나 과정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VC 심사역이라는 게 벤처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사람이 좀 좋아야 돼. 아, 예. 그죠? 항상 기업 중심으로 생각해주고 걔를 도와주려고 하는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하나 둘 사이에서 레퓨테이션 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기업이 성장하려면 지속적으로 펀딩이 필요한데 좀 지속적으로 펀딩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면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받고 함께 하고 싶은 회사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버전 1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P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GP의 경쟁력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좋은 사람 뭐 계속해 투자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벤처 캐피탈의 레퓨테이션이 차지하는 굉장히 크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A 기업에 투자해서 500% 1000% 수익이 났다. 그게 머리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도대체 어땠냐 이거지 그게. 내가 A기업 투자해서 500% 1000% 수익 났는데 그게 대한민국 벤처 산업에서 어떤 기여를 했냐. 그게 뭐냐 이거지. 네. 그냥 내가 기분 좋고 우리 담당 심사역 인센티브 많이 받아가고 그게 다거든. 그래서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계속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좋은 VC, 레퓨테이션이 좋은 VC는 이제는 시스템화가 돼요. 그래 좋은 시스템,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기업이 좋은 VC일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는 심사역의 개인기로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되고 벤처 기업의 밸류 오브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기만으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의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 기업을. 그래서 미국 VC들 중에 큰 데들은 보면 심사역보다도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회사가 시스템화로 가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가려면은 벤처 캐피탈이 좀 커져야 돼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차별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VC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막 결부짓고 싶은 이렇게 욕구가 드는데 네.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 그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을 통해 관리하거나 모으거나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벤처 캐피탈도 그런 인재로서 돌아갔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것은 이제 시스템으로 시키는 건 되게 어려우고 되게 그렇죠.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꼭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VC 심사역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년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VC도 마찬가지예요. VC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낸 거의 없거든요. 이게 과연 뭐냐고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너무 개인의 역량에 집중되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갑자기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열심히 일하고 싶다가 내년에 좀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사실은 이 변화가 많은데 그 변화에 따라서 회사 실적이라든가 너무나 많이 사실 천차만별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두면 결국은 회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인기들이 모인 그런 회사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이라는 걸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보다는 벤처 기업을 우리가 투자해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고 선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잘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잘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이거죠. 이제 좋은 시스템이 되면 내가 평소에 나는 1년에 한 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심사액인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내가 1년에 50억이 아니라 한 2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심사일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을 보고 많은 투자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단순한 문서 작업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AI가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AI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 50개의 벤처 기업을 내가 본다고 보면 50개를 다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AI한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는 거죠. 50개를 1차 필터링을 시키면 그 중에 50개가 한 40개는 걸러주고 한 10개만 나한테 얘가 골라주면 50개를 볼 시간에 내가 10개를 좀 더 깊게 보면 훨씬 더 심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바꿔주는 게 시스템이라고 봐요.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산화해주고 시스템화해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시간은 딱 24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성을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요. 약간 시스템화보다는 약간 전산화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긴 하네요. 뭐 전산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여기 시스템화 또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나는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나와가지고 어떤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죠? 또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인사나 회계나 법률이나 이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은 내가 그걸 투자한 기업 다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전문화된 사람을 회사 내에 인하우스에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거 좀 더. 그러면 내가 심사역은 그런 데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사역은 딱 2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업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연결해 시키는 역할. 그 딱 2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회사 시스템이 뒷받침 해줘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심사역이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회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벤처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벤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난관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가 기존의 규제를 없앤다든가 제가 남은 VC 생활에 있어서 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벤처 산업이 좀 건전화되고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